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두 차례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이제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교재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정리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네, 뭐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자, 두 차례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16세기 말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혼란해요. 전국의 혼란이라는 건 이제 바로 뭡니까? 이제 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동인이라든가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뭐 남인, 북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년 동안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1392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해이해지게 되고 군대도 가기 싫고, 원래는 이제 성인, 그러니까 양인 남자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돼 있는데 이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이 군포라는 것을 납부를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암암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굳어져서 이 균역법이라는 그런 법으로 이제 법제화가 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군포를 수납하는 1년에 2피씩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 대신 군대 대신 보내는 대립제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립제는 얼마 전에 저로도 나왔었죠. 영화 대립군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국방력이 약화되더라, 문란해집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 국방력이 약화되니까 북쪽에 있는 여진족들은 야,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세력이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4군 육진 지역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기지들이 점차 여진족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일본은 과연 어떻게 됐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합니다. 전국을 통일한다. 전국 시대. 이 전국이 바로 뭐냐면 싸울 전자예요. 작은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굉장히 큰 혼란기. 이거를 이제 풍신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죠. 자, 통일을 하면서 얘가 통일해 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쓸데없는 야심을 갖더라라는 얘기죠. 대륙을 침략해야 되겠다. 당시 명나라를 침략해야 되겠다라는 야욕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자국 내의 불만의 관심을 딴 데로 보내버리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른바 정명가도라고 그러죠.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너희가 길을 빌려달라. 그럼 우리가 길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네, 당연히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정병야욕, 그 다음에 전국시대 통일 후 자국 내 불만 세력의 관심을 외부로 유도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발발 보겠습니다. 자, 발발 보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진, 똑같은 부산이에요. 지금은 동래성, 얘가 맨 처음에 함락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서 파죽지세로 올라갑니다. 파죽지세로 올라가서 충주에 상륙하는데 여기에서 장군이 누구냐면 신립장군이죠. 충주의 어디 탕금대에 배수의 진을 딱 칩니다. 원래 조령을 지켰어야 되는데 배수의 진을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배수의 진을 쳐가지고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남한강을 따라서 파죽지세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수도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몰래, 백성들 몰래. 근데 한양까지 딱 오면서 계속 왜군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에 평양성이 함락이 된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반격이 있습니다. 반격이 있는데 어떤 반격이 있냐면 일단 수군이죠. 수군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순신이죠. 이순신. 자, 이순진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인데 수군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바로 뭡니까? 보급로를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외놈들의 보급로를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곡창지대를 잘 보호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지에서는 누가 또 활약을 하냐면 정규 부대가 아니라 의병들이 활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병들. 그러면 의병들은 어떻게 해서 활약할 수가 있었냐? 정규 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향토지리를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게릴라 전술이죠.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재를 잠깐 우리가 보시면서
이순신의 수군이 옥포해전에서 또 그다음에 사천 한산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뭐 한산도해전 같은 경우 하객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 옥포해전이 임진왜란 때의 최초의 승리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옥포해전이 이것이 임금이 이렇게 피난 가는 중에 들려오는 거죠. 아주 큰 희소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병은 향토지리에 익숙한 전술로 왜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뭐 곽재우, 조원, 고경면, 유정, 삼형대사 이렇게 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의병에서 이 곽재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곽재우. 최초의 의병은 누굽니까? 그럼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이른바 홍의장군이라고 일컬는 곽재우 장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반격과 정유재란 보겠습니다. 반격과 정유재란. 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명나라한테 원군을 요청을 하죠. 좀 도와주세요. 명나라한테 원군을 막 요청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원군이 들어와요. 또 관군도 정비를 하고요. 이때 이제 진주성 싸움. 진주성. 김시민이죠. 뒤를 이어서 행주 싸움, 행주 대첩이죠. 누굽니까? 권율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산도 대첩 어디 갔어요? 이순신. 한산도 대첩 있죠? 한산대 대첩 다음에 진주성이고요. 그 다음에 행주성 싸움이에요.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거예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여기죠. 이제 부산이 이제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동래가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파죽지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충주까지 함락이 되고, 그러니까 누굽니까? 저기 선조는 이제 도읍을 버리고 이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피난을 가죠. 평양까지 갔는데, 평양성까지 이제 외놈들이 쳐들어오니까 결국에 의주까지 갑니다. 의주까지 가는데, 이제 유성룡이,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명나라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명군이 들어옵니다. 명군이 들어오면서 평양성을 어떻게 하죠? 네, 탈환을 하죠. 탈환을 해가지고 이제 왜군들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미군들이 내려가면서 중요한 거는 요 부근에서 얘네들이 이제 집결을 해요. 왜군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 부근이 있죠. 요 부근에서 집결을 해요. 집결을 하면서 얘네들도 전열을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순신의 수군 때문에 바다로 못 가니까 육지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주성 여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진주성 당시에 김시민이 엄청나게 잘 싸웠죠. 그래서 여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놈들이 이쪽에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는데, 요때 행주성 싸움에서 권율, 당시에 도원수였던 권율이 잘 막아내더라. 이게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알아주세요. 순서. 요거 꼭 중요시 여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교차 상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아니라 휴전을 해요. 화해를 합니다. 휴전을 하다가 다시 쳐들어오죠. 그것이 이제 정유재란이다. 정유재란. 1597년도에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근데 휴전하는 그런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신이 파직을 당하죠. 예, 수군은 괴멸하고요. 그래서 신에게는 12척이 있어. 이거 너무나 유명한 명란대첩에서 큰 대승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임진왜란이 막을 내리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순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토의 황폐화, 전쟁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구 감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신분제 동요되죠. 왜? 양반이란 놈들이 도망만 다니니까. 자, 또 한 가지 문화재가 소실됩니다. 문화재 소실. 여기서 소실되는 문화재가 바로 뭐가 있냐면 경복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가 있어요.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경복궁은 누가 불태운 거예요? 외놈들이 한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쟤네들이 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한 거예요. 임금이 도망갔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경복궁을 불태 없애버렸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구원병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여진이 성장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형성이 됩니다. 에도 막부, 에도 수도 오늘날의 도쿄죠.
여기에 막부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도 막부에서 조선에 발달된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전달을 해달라 해서 통신사 파견을 요청을 해요. 물론 이제 통신사는 이 조선 전기 때도 세종 때부터도 통신사를 파견을 했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국교가 단절됐잖아요. 단절되고 나서 다시 국교를 재개하면서 일본의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통신사가 17세기 초반부터 1811년 요때까지 총 12회 정도 통신사가 파견이 되죠.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죠. 예, 요 1811년까지 통신사를 파견을 했다. 그리고 일본과 국교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잠깐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거 얘기하는 거,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뭐 할 필요 없고. 여기 이제 통신사 그림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갈 때에 통신사 한번 파견되면은 거의 돌아오는 데까지, 파견됐다 돌아오는 데까지 1년 걸린다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통신사 사절단 앞에 그냥 그 우리나라 그 통신사들이 이렇게 써주는 그림이라든가 뭐 또 글씨라든가 이런 거 받아보려고 줄을 엄청나게 섰다라고 그러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통신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국가적인, 일본에서 큰 국가적인 행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교재 43쪽.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약간의 지도를 보면서 이 당시의 정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여진족이 성장을 합니다. 여진이 성장을 하고, 이쪽에 이제 명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명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하는데 이 여진족이 나중에 이제 국고를 뭐라고 한다? 후금이라고 한다. 고려시대 때 금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워지는 금이다, 후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여기를 치고 싶은데, 우리 당시 조선하고 명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이 배후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신경이 쓰여요.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진이 이제 후금이 이제 명을 치기 위해서 딱 하는데, 명나라가 요청을 해요. 야, 너네 군사 좀 보내줘. 이렇게 합니다. 군사 좀 보내줘. 당시 조선의 광해군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보내주긴 보내줘야 되는데, 잘못 도와줬다가 큰일 날 수 있겠죠. 정말 지읒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강홍립으로 하여금 군사를 보고해주면서 밀서를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보거라. 그 밀서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명나라 구원군으로 가되, 얘네들의 세력이 강하면 싸우지 말고 항복을 하거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정말 얘네들이 엄청나게 잘 싸우더라.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이것이 광해군의 실리 중립 외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광해군이 임진왜란 중에 임금이 됐잖아요. 이 광해군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강경파인 북인들이죠. 북인들입니다. 강경파인 북인들이 광해군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광해군이 적자도 아니고 또 장자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에서 소외된 서인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왕권이 위협받습니다. 왕권이 위협받아요. 그래서 자기 친형인 임해군을 죽여요. 그런데 선조가 나중에 늦장가 가거든요. 늦장가 가가지고 임목 대비라는 사람한테 늦장가를 가요. 어찌됐건 이 사람은 후궁이 아니라 정식 퍼스트 레이디거든요. 계비긴 합니다만, 여기 늦장가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영창대군이야. 여러분들, 적자에게서 낳은 아들한테는 대군이라고 붙여주고요. 그러니까 후궁에서 낳은 아들한테는 이제 군이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서인들이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왕권이 위협받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특히 이제 북인들이 인목 대비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가둬버리고 어린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패모살제라고 불러요.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 형제들을 죽였다. 그래서 패륜이다 해가지고 서인들에 의해서 광해군이 임금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 반정이다라는 겁니다. 거의 교재에 잘 나타나져 있죠. 그러나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북인과 더불어서 이 의병을 모집해서 싸우는데 큰 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되고 나서도 국방력을 강화한다. 또 그 다음에 동의보감 허준을 시켜가지고 동의공을 편찬하는 등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정묘호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차례 호란이 일어나는데 호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정묘호란 1627년도에 그러면 인조반정으로 그 집권을 잡았어요. 서인들이.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한다는 얘기죠. 명나라 친하고 금나라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청나라 그러니까 이 여진족들이 쳐들어온 후금이 이 당시는 후금이니까 후금이 쳐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괄이 누구냐면은 인조 반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신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병마 절도사였어요. 북방 지역에 군대를 몰고 왔기 때문에 인조가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얘가 정치에 잘 몰라가지고 서인들하고 잘 안 친했어요. 그래서 얘가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밀려납니다. 약간 불만이 있겠죠. 근데 서인의 입장에서는 이괄이 막강한 군사력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괄의 아들이 역모를 꾀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만들어서 이괄의 아들을 잡으러 갑니다. 어명을 받아서 잡으러 갔던 신하를 이괄이 죽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려면 수도, 그렇죠? 얘들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파죽지세로 내려옵니다. 파죽지세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한양까지 점령을 하고 인조는 도망을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쳐들어가서 임금과 서인들을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비하고 이렇게 다시 서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괄의 군대가 혼비백산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괄은 나중에 도망갔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괄의 난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이괄의 난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괄의 부하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버려요. 여기로 쭉 가버려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너희들과 전쟁을 할 거야. 그래서 후금 애들이 그래?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후금을 자극을 시키는 거죠. 네, 자극을 시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씩 등장하는 심화적인 내용이 있는데 가도 사건이 일어나요. 자, 가도 사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자, 가도라는 거는 이제 북쪽 지역만 약간의 지도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도에서도 잠깐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 요동지방을 지키고 있는 그 책임자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나라 사람이에요.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후금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영토 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왔어. 후금한테 잘못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기 밑에 그 어디 조그만 섬 가도라는 조그만 섬에 여기가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살게 했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약탈을 하고 막 이런 못된 짓을 막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본토에서는 전투에서 맨날 지는데 거짓 장계를 몰려요. 제가 뭐 이겼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우리나라 동시에 공공의 적 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못난 놈이죠, 못난 놈. 그래서 얘가 죽는 함으로 인해서 후금들이 더 자극을 받게 돼서 정묘호란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도 사건도 정묘호란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 사실 정묘호란 때는 그닥 큰 전쟁을 했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해서 형제관계를 맺습니다. 형님이 되는 거죠. 누가? 후금이. 자, 그런데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병자호란. 후금이 국호를 뭘로 고치고 청나라로 고치고 우리나라한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군신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명나라죠. 그죠? 아니, 그 명은 임금이야. 그리고 후금은 이 여진족은 형이야. 이까지 좋아. 근데 임금으로 섬기래. 그러면 이제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가 되는 겁니까? 사군이 충하면 안 되잖아요. 2명의 임금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오는데 여기에서 40여일간 항전을 합니다. 남한산성에서. 이게 참 웃긴 게 이 청나라 부대가 청군이 쳐들어오는데 국경에 있는 부대들이 우리나라 부대들이 거의 길을 열어줘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청군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와, 늦었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강화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 막혀져. 그래서 남한산성에 들어가 가지고 40여일간 항전을 했다. 이거 관련된 건 뭐 영화로도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했다라는 거죠. 이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전론과 주전파와 뭐가 있습니까? 주화파가 있죠. 주화파가 있죠. 자, 주전론은 뭐예요? 주전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주전론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어디예요? 그 남한산성에서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그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예조판서가 주전파. 그 다음에 주화파는 누구죠? 주화파는 최명길이었죠. 최명길. 영화 배우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 최명길이었죠. 그래서 주전론파와 주화파, 거의 이제 주전파가 훨씬 많았는데 주화파의 어떤 어쩔 수가 없는 상황, 현실이 그랬으니까. 현실이. 예. 그래서 결국에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하게 되었다. 삼전도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롯데월드죠. 예, 롯데월드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김상원. 아, 생각났다 이제. 아, 제 나이 돼 보세요. 가끔씩 사람 이름 생각 안 나요. 네, 김상원. 자, 요 사람들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벌 운동이 일어납니다. 북벌 운동. 자, 그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모문영의 명군 나오죠. 여기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가도입니다. 가도.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벌 운동 넘어갈게요. 자, 북벌 운동은 바로 뭐냐면 청나라 치자라는 겁니다. 치자. 정벌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오랑캐야.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인 우월감, 청에 대한 적개심, 예? 또 내부 결속을 위해서 치자라는 것이 이제 북벌운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북벌운동이 효종 때의 송시열과 이완 등이 주도해서 했었어요. 효종은 누구예요? 인조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복림대군이죠. 예, 형이 원래 세자가 있었는데 소현세자가 갑자기 이제 급사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효종이 임금이 되는 겁니다. 네, 임금이 됐어요. 그래서 치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남한산성도 축적하고 북한산성도 만들고 군대도 양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결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왜? 효종이 죽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당시 청나라가 굉장히 강했을 때였거든요. 쳐봐야 큰 소득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북벌운동이 어느 쪽으로 번져나가면 바로 이런 쪽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얘네들보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걔네들보다 높다. 이것을 하면서 당시의 학자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괴감. 이 성리학자들이 자괴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왜? 명나라를 믿고 명나라 중국에서 나왔던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명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던 여진족이 세계적인 중국 대륙을 장악을 하게 되고, 이런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이 성리학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자괴감 속에서 이 자괴감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극복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야, 다른 학문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주류파들이, 특히 서인들이 이런 것을 했었더라면 좀 더 조선 사회가 나아지거나 더 국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문화적 우월감을 더 내세우는 쪽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복수 설치예요. 복수 설치는 뭐냐면 복수하자라는 겁니다. 구호예요, 구호. 일종의 구호예요. 복수하자, 복수하자. 응? 이게 설자가 눈설자거든요. 그래서 눈에 물을 끓고 있으면서 그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지옥을 잊지 않는 거예요. 복수 설치. 이런 구호. 그러면서 우리가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굴욕적인 강화를 하고 나서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요. 어떤 용어? 대명거사, 숭정처사, 대명거사, 숭정처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명나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명나라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그런 거 배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벼슬에 나아가지 않을 거야. 자기 동네에 은둔해가지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송시열이 현종 때 만동묘를 짓습니다. 만동묘. 이 만동묘가 뭐냐면 신종에게 제사 지내는 건데 이게 충청북도에 있어요. 현종 때. 그럼 신종이 누구냐? 명나라 황제 신종, 만력제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게 구원병을 보내주게끔 허가를 해줬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일종의 가묘죠, 가묘. 만동묘. 이 만동묘가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만동묘에서 제사 지내고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수탈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폐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만동묘를 흥선대원군 때 폐지를 하게 되고, 뒤를 이어서 숙종 때는 궁궐 내인 창덕궁 내에 신종의 제사를 지내는 단을 지어요. 일종의 대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북벌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요거 잘 챙겨두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선정벌이 있습니다. 나선정벌. 이 나선정벌이라는 게 뭐냐? 나선이란 말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이제 외국말이잖아요. 이것을 가차한 겁니다. 한자로 가차한 거예요. 그래서 나선이에요. 러시아. 청나라의 요청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부대를 두 차례에 걸쳐서 조총부대, 조총이에요. 조총이 아니라, 조총은 과자잖아요, 그죠? 총이에요, 총. 조총부대를 파견한다라는 얘기죠. 이 효종 때 있었는데, 이 파견을 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북벌 계획을 했잖아요, 효종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어떤 시범 부대를 갖고 싶었던 것이죠. 실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18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북학론으로 번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북벌이라든가 여기 복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소용없다. 청나라 가보니까 걔네들 엄청나게 발전했더라. 오히려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 그래서 북학파 실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청의 발달된 기술과 문물을 배우자는 운동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재 44쪽가에 북학까지 우리가 정리를 짠 했죠. 자, 나선정벌에 참여한 목적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이 지도 보게 되면 이제 러시아의 남하죠. 남하 그 조총부대, 우리나라 조총부대와 관련된 지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4쪽까지 있는 내용들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붕당 정치의 어떤 폐단, 그래서 이 폐단을 극복하고자 했던 또 탕평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